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이혜영 교수님으로부터 항생제를 잘 배우셨나요? 뭐 또 혹시 양약을 다시 한번 또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오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19일 아침이고요. 지금은 지난번에는 제가 대전 캠퍼스에 있는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썼다면 오늘은 논산 캠퍼스에 있는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5장에 있는 항암제 파트에 대한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이제 35장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생제에서도 이제 배우셨겠지만 미생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병균을 죽이는 타겟을 병균한테만 존재하고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표적을 정해서 세균을 죽이려고 선택을 했었죠. 근데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 몸에는 정상 세포가 있고 정상세포요. 그리고 암세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차이점들을 증식 속도에서 생각했습니다. 증식 속도가 무진장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고 그리고 노화도 되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면서 암덩어리가 커져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초래하는 게 암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항암제는 전통적인 항암제는 이 증식 속도가 빠른 녀석들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항암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들이 거의 한 200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200여 종을 증식이 빠른 녀석들로 1등부터 200등까지 줄을 세우면 이 항암제가 증식이 빠른 녀석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 중에서 증식이 빠른 쪽에 속해 있는 녀석들까지도 공격을 해서 망가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이러한 증식이 빠른 녀석들이 망가져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기 독성 파트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항암제들은 증식이 빠른 세포를 사멸시키는 걸 목표로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 중에서 증식이 빠른 녀석들, 뭐 대표적으로 구강의 점막이라든가 골수라든가 또는 위장관 점막이라든가 모발세포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증식이 빠른 녀석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녀석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구토가 생긴다던가 구내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탈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부작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암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뉴스나 신문지상에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됐다라고 표현을 해서 암 치료에 마치 항암제가 주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의 주는 아직까지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항암제로만 치료가 가능한 암은 암 중에서도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교재 첫 번째 있는 것처럼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들은 단독으로 10%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항암제를 처리하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요법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불립니다. 치료 적응증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그 다시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조 요법으로 쓰는 보조 화학요법 또는 보조 항암요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기에는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 항암제로 암을 사전에 미리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신보조 화학요법, 신보조 그 항암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낮은 용량으로 그 재발이라든가 그 암에 대한 크기들을 유지하는 방법들로 처리하는 것을 유지화학요법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항암제는 단독으로 그 암에 쓰는 경우는 10% 정도에 해당하고 대부분 90%는 항암제는 그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전후에 그 후에 쓰는 걸 보조, 전에 쓰는 걸 신보조, 그 다음에 이런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유지를 하기 위한 그 화학요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재 478쪽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478쪽을) 보시면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한번 봅시다. 개념적으로 그 방광암 수술 전에 사전에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요법들을 시행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 신보조 또 새로운 보조 이런 요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항암제들을 쓸 때 한 가지 종류의 항암제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암제가 그 용량을 높이거나 쓰게 되면 잘 죽일 수는 있지만 정상세포도 그 죽이게 되는 독성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 여러 1번 또는 2번, 3번 이 세 종류 또는 네 종류의 항암제들을 같이 병용을 해서 얘네들의 농도는 대신 낮춰주면서 그 항암요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항암제들을 쓰는 녀석들을 우리는 1번 항암제를 씁니다, 2번 항암제를 씁니다 아니라 이것들을 섞어서 쓰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R숍이라고 하는 여기 밑에 있는 개념들인데요. 이 부르기 좋게 이름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R숍의 뭐 각각의 뭔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항암제들을 그 예를 들면 림프종에 해당을 해서 한 종류 쓰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 종류의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앞 글자를 따서 리투크시맵,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그 다음에 독소루비신에 해당하는 뭐 일반명, 그 다음에 온코빈 같은 것들이 섞여서 5종류들이 사용되는 프로토콜 이름들을 불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 프로토콜들은 이 R숍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토콜 명으로 붙입니다. 그 개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항암제 앞글자를 따되 이것을 기억하기 좋게 그 묶으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 프로토콜 씁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거구나. 뭐 더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각각의 이니셜로 된 항암제들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항암제도 그 내성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균이 생기는 거와 똑같이 그 항암제도 안 먹는 내성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내성 기전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들여다보니까 이 항암제가 투여가 됐을 때 이것을 밖으로 퍼내는 펌프들이 이제 세포마다 존재하는데요. 이게 펌프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항암제를 아무리 쓰더라도 그 세포 밖으로 펌프질 해내서 그 암세포가 죽지 않도록 하는 기전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펌프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P글라이코프로테인 6개로 구성돼서 이렇게 세포에 펌프가 장착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펌프가 굉장히 암세포에 여러 개가 장착되어 있는 암세포들이 발견이 됐고, 이런 펌프가 여러 개가 장착된 암세포들은 항암제를 처방을 하더라도 이 바깥쪽으로 처방된 항암제들을 퍼내서 자기들은 살리는 내성 기전들을 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된 이후에는 항암제를 쓸 때 이 펌프를 망가뜨리는 제제하고 같이 병용을 해서 쓰는 처방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내성을 갖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요. 암세포들도 살기 위해서 다양한 기전들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항암제 일반적인 것들을 이해하실 때 항암제가 DNA의 독성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파괴 또는 DNA의 복제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해서 암세포가 증식을 못하게 하는 기전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는 기간 동안에 정상 세포들한테도 여러 가지 돌연변이 유발 자극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5년까지 재발이 없으면 완치라고 판정을 하지만 그 뒤에도 이제 팔로우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정상세포의 돌연변이가 쌓여서 다시 종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향후에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팔로우업들을 완치 이후에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발생한 종양을 우리는 항암제 치료 이후에 돌연변이가 누적돼서 유발된 종양이라는 뜻으로 치료에 유발된 종양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항암제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암제는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식을 억제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가 증식을 하려면 이 세포 증식에 필요한 여러 원료 물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엽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DNA의 염기라고 하는 게 있죠. A, T, C, G라고 하는 염기. 이 염기라고 하는 원료 물질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 암세포가 증식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증식을 차단하는 형태를 쓰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증식에 필요한 이 원료 물질들이 이용을 해서 세포 증식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대사 과정이라고 보통은 통칭해서 부릅니다. 따라서 요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첫 번째 항암제의 소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대사 물질입니다. 즉 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대사 활동들을 막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막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은 엽산을 못 쓰게 막는 게 첫 번째겠죠. 이 첫 번째의 대표적인 물질 하나를 들면 메토트렉세이트라고 되겠습니다. 이 메토트렉세이트의 작용 기전은 아까 설명드린 것대로 엽산하고 관계에 있어서 엽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냄으로써 암세포가 증식에 필요한 아주 필수 요소를 못 쓰게 해서 증식을 억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기에 대한 원료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하는 방식들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염기 대신 이것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는 짝퉁 염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짝퉁 염기를 공급하게 되면 이 암세포들은 이 녀석도 A인 줄 알고 A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 이 짝퉁 A 염기도 A인 줄 알고 갖다 쓰게 돼서 증식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짝퉁 A를 갖다 쓰는 경우에는 이 DNA 증식의 차단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걸 갖다 쓴 만큼 억제하는 기전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재미있는 양약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어려워하는 것들은 재미없는 생화학 덕분입니다. A, T, C, G를 크게 두 가지로 염기를 분류합니다. 하나는 퓨린 염기,
두 번째는 피리미딘 염기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한국식 영어 발음만 하면 됩니다. A는 아데닌이라고 부르죠. T는 티민이라고 부르죠. C는 시토신이라고 부르죠. G는 구아닌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써놨냐면 피리미딘에 E가 포함되어 있는, 즉 T하고 C는 피리미딘계 염기 서열이고요. 옆쪽으로 뭔가가 삐쳐나와 있는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퓨린계 염기 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퓨린계 염기 서열의 짝퉁 염기 대표적인 것 한 개 하고 피리미딘 염기의 짝퉁 염기 서열의 대표적인 항암제들을 소개하려고 재미없는 생화학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리미딘, 퓨린계의 짝퉁 염기의 대표적으로 항대사를 할 수 있는 항암제로 쓰이는 게 6-메르캅토퓨린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6-메르캅토퓨린 이 녀석은 아데닌하고 또는 퓨린계 염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짝퉁 유사 물질입니다. 이 녀석을 갖다 쓰게 되면 세포 대사가 차단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 서열을 쓸 때 피리미딘 짝퉁 유사체를 쓰는 5-플로로 우라실 이 녀석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항암제의 증식을 억제하는, 즉 항대사 물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존재를 하고요. 이 항대사물은 크게 지금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세포 증식에 필요한 것들이 엽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퓨린 계통의 염기가 필요하고, 피리미딘 계통의 염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엽산을 차단하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퓨린의 짝퉁인 6-메르캅토퓨린이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피리미딘의 짝퉁인 5-프로로 우라실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항대사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이, 여태까지는 미생물을 죽이는 녀석들로 항생제라는 표현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용을 됐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항생제가 대부분 미생물을 세균,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는 형태로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생제가 왜 세균을 죽이는 데 쓰는 건데 항암제 파트에 나오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균을 죽이는 녀석들은 정확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항균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균제, 균을 죽이는 물질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뽑아내서 균을 죽이는 물질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뽑아낸 물질이 다른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역할을 할 때 그 녀석을 우리는 항생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균제로 쓰는 것 중에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뽑아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염료 같은 곳에서부터 쓰는 항균제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뽑아낸 항생제를 테스트할 때 첫 번째 테스트가 이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한테도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판단될 때, 그러면 세균은 잘 죽이는가 라고 검사를 하고 세균을 잘 죽이면 항균제, 즉 항생물질로부터 만든 항균제가 개발돼서 가게 되죠. 근데 어떤 항생제들은 요 테스트에서 정상세포, 특히 증식이 빠른 세포들을 죽이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예를 들면 종양이 큰 곳에 바로 이 녀석들을 찔러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항생제가 항암 효과가 있는 항생물질들은 항암제 파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녀석이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독소루비신이 하는 역할들을 잠깐 보게 되면 35.15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소루비신이 산소를 슈퍼옥사이드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산소가 슈퍼옥사이드 형태로 변화된다는 것은 O2가 이렇게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걸 슈퍼옥사이드 이온 형태라고 하게 됩니다. 산소가 이런 형태로 변화가 하게 되면 이 녀석들은 불안에 떱니다. 친구 하나 잃었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서 친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그 친구를 찾는 곳이 DNA하고 결합을 해서 이 전자를 하나 뜯어서 가버립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DNA에 이렇게 브레이크, 찢어지는 형태가 만든 DNA가 생기죠. 암세포의 이런 DNA가 망가지면 암세포 증식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로 독소루비신, 즉 살아있는 보통 곰팡이유 같은 곳에서 또는 주목나무 같은 곳에서 얻는 물질들이 있는 건데요. 이 녀석들이 산소에 슈퍼옥사이드를 만들어서 이런 역할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저 녀석들이 단순히 증식이 빠른 녀석들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독소루비신 같은 녀석들은요, DNA의 기능을 그냥 망가뜨려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루비신 같은 항암제는 심장 독성 같은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암제가 일반적으로 독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항생제를 쓰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여기 나오는 알킬화제 파트입니다. 알킬화제요. 알킬화제라고 하는 개념들은 뭐냐면 DNA가 이렇게 있으면 알킬화제의 생긴 모양들은 DNA하고 결합할 수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2개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물질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DNA하고 결합할 때 이렇게 한 가닥에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가닥하고 이 가닥 이렇게 양쪽 가닥을 잡고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DNA하고 결합하는 이 반응을 알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알킬레이션 반응에 의해서 DNA하고 결합을 하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통칭해서 알킬화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DNA하고 알킬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증식하려면 DNA가 이중 가닥으로 이렇게 풀려야지 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게 되면 풀리는 걸 방해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게 되면 얘네들을 복제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대표적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킬화제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물질이 어떤 녀석이냐면 바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하는 게 알킬화제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알킬화제에 대한 항암제를 쓴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킬화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시키면 니트로소 우레아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통 항암제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토 중추를 건드려서 구토도 주로 많이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 녀석이 블레이드 브레인 베리어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뇌종양 같은 경우에 적절히 쓸 수 있는 항암제 같은 것들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항암제들 중에 특히 알킬화제 중에 이 니트로소 우레아 같은 경우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잘 통과해서 뇌에 있는 브레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뇌종양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물질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식을 할 때, 보통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중기형으로 염색체들이 모이게 되고 이것들을 끌어당기는 미세소관들이 이제 그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들은 세포 분열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따라서 증식을 억제하는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세관들을 타겟으로 해서 못 만들게 하는 녀석들이 항암제 물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미세관 억제제라고 불리고요. 이게 보통은 주목나무 같은 나무들에서 많이 이제 그 추출해서 사용되고 있고, 더 정확한 그 교재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유사 분열에 사용되는 방추체, 이것들에 대한 형성들을 억제를 해서 결국에는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벌이는 게 미세관 억제제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녀석이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빈크리스틴. 이 빈크리스틴은 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 게 이 녀석 덕분에 그 두 가지 법률이 그 만들어진 태생 계기가 됩니다. 환자 안전법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는 80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안 된다 하는 법 두 가지가 워킹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된다면 그 유튜브에서 종현이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현이법. 이게 이제 그 환자 안전법으로 발전한 법률안이 됩니다. 그 뭐 예를 들면 그 림프종 그 급성 림프종 환자였습니다. 종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그 급성 림프종을 쓸 때 그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항암제를 동시에 씁니다. 빈크리스틴도 쓰고요. 아까 소개에는 안 드렸지만 사라C라고 하는 물질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사이타라빈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같이 쓰게 됩니다. 사이타라빈. 종현이한테 급성 림프종 치료를 위해서 이 두 친구의 항암제들을 그 항암 처리를 하게 되죠. 보통 한 14번에서 15번 그 항암 처리를 받게 되면 거의 그 95% 이상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종현이 같은 경우가 14번 정도의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마지막 15번 항암 치료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그 문제가 생기죠. 사이타라빈은 그 CNS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 척수강으로 주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척수강으로. 빈크리스틴은 척수강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번 부스팅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거꾸로 넣은 겁니다.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으로, 사이타라빈을 정맥 주사로 착오가 일어난 거죠.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것들이 어떤 이유냐면 사이타라빈을 그냥 뭐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사이타라빈 뭐 약병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빈크리스틴은 약병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담겨있는 포장 상태에는 그 누구라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주사를 위해서 보통 3ml 주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빼놓는 순간 여기에 이제 사이타라빈을 빼놨습니다. 빈크리스틴을 빼놨습니다. 라고 이제 주사에 대한 부분들을 해놨겠죠. 이렇게 바뀌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두 가지를 혼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척수강 주사는 레지던트들이 보통 맞기 때문에 그 레지던트가 와서 주사를 하는데 이 녀석을 척수강으로 주사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두 가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레지던트는 거의
40여 시간을 잠을 안 자고 일을 한 상태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 잡을 하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벌여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병원에서 조금 여건이 된다면 척수강 주사실, 그 다음에 그 다른 부위 주사실을 따로 운영한다면 그 주사실을 들어가는 순간 물리적으로 그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그 수익을 그 생각하는 입장으로 그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는 병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현이 엄마가 이제 애를 쓰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환자 안전을 비롯해서 그 다양한 법률안들은 엄마들이 이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하나의 예로 종현이 법으로 유튜브에 치시면 굉장히 뭐 뉴스라든가 종현이 엄마의 노력했던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정리한 그 유튜브 뭐 주소를 직접 알고 싶다면 여기 적혀 있는 것대로 들어가셔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환자 안전법이 그 생기면서 이 교재가 수정될 때 이 종현이법 또는 빈 크리스틴 사건 덕분에 이 빈 크리스틴에 대해서 부작용 파트에 세 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약물은 척수강 내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약물 오용 가능성이 사망 사례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주의가 약물 투여하는 곳에 필요합니다. 라고 이 교재가 바뀌고 그 각 병원에 이러한 주의가 하는 것들을 붙여라 라고 하는 그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이제 발송되는 사태가 되고 있죠. 그럼 이게 그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느냐? 종종 아직도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주사실을 따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동시에 이렇게 그 피곤한 상태로 그 의사들, 의료진들이 일을 하는 것, 이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공의법이 이제 위반이 돼서 그 2년 전부터인가요? 이제 발생을 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전공의법이 나왔을 때 그 전공의들이 그 너무 그 일을 그 적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병원 그 협회 분들이나 뭐 이렇게 문제들을 제기한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공의법에 있는 요소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이게 정말로 전공의들이 행복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은 그 근로기준법들이 잘 정비가 돼서 그 일주일에 52시간을 이상을 일하면 안 되는 게 근로기준법 내용이잖아요. 근데 전공의법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주일에 제발 부탁하는데 80시간까지만 일 시켜주세요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36시간 이상 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켰다면 최소한 10시간은 쉬게 해주세요. 이게 전공의법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만큼 그 최소한의 의료진에서 그런 그 피곤에 의해서 생기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전공의법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병원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의료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로 이용했던 게 레지던트 제도였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간호사 분들이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뭐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든 아니면 그 중요 의료진들에 대해서 이런 쉼을 좀 보장하는 것들이 고려되는 형태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줌 소변을 보러 가는 시간조차 없어서 그런 그 방광염 같은 것들에 시달리는 간호사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앉을 수도 없어서 그 다리나 이제 허리 이런데 이제 그 직업병 같은 것들을 앓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생리 주기들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불상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의료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그 실제로 아픈 사람들의 문제 없이 치료나 간호에 복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그 투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가 그 항암제 중에 증식을 억제하는 타겟으로 이제 운영됐던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말씀드렸죠.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항대사물을 세 가지를 했고요. 메토트렉세이트, 6MP, 그 다음에 5 플로로우라실, 그 다음에는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알킬화제에 대한 설명드렸죠. 알킬화제 설명드리면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하고 니트로스 우레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미세소간 억제제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긴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식을 억제하는 이 물질들은 그 뭐 탈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환자한테 상당한 부담들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 그 치료에 들어갈 때 적어도 3주, 4주 정도의 인터벌을 두는 이유들이 몸이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히 케어를 한 다음에 항암 처리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항암 처리 직전에 그 백혈구 수치를 보게 되죠. 그 면역력들이 너무 떨어진 상황에서 또 항암을 그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담스러운 항암제 대신 다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특별한 조건에서 독성이 조금 덜한 다른 녀석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녀석의 항암제들을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녀석 중에 하나가 그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들이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된 지제입니다. 타목시펜은 그 보통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으면 이 녀석들이 유방암 세포의 증식들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얘를 이제 기량할 수 있는 녀석들을 쓰면은 좋죠. 그 유방암 세포를 그 공격을 해서 이 녀석을 하는 것들은 여러 부작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리셉터 때문에 일어나는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러한 타목시펜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에스트로겐 작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를 쓰려면 유방암 세포를 조사했을 때 여기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여러 개 달려 있어야지만 이게 처방이 가능한 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여러 개 달려 있는 유방암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타목시펜을 처리하게 되면 다른 항암제를 처리할 때보다 효과도 좀 좋을 뿐만 아니라 독성도 조금 덜한 상태로 처방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는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많이 생기면 유방암들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을 적게 이제 만드는 형태들의 물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그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도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아로마테이즈. 이 효소의 역할들은 그 다른 곳에서 에스트로겐을 그 여기에 원료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뭐 대표적으로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 원료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콜레스테롤도 원료 물질 중에 하나이죠. 이런 걸로부터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방암 환자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게 이제 유방암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아로마테이즈가 역할을 못하도록 억제를 해주는 것도 효과적으로 이런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로마테이즈 억제제가 그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한테 좀 특별한 기전들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억제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벽 쪽에 이렇게 꼬여 있는 게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쪽 부분들을 그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풀어가면 여기는 심각하게 꼬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DNA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그 DNA를 푸는 과정에 이 꼬이는 것들을 거꾸로 풀어주는, 이 형태를 이제 거꾸로 풀어서 잘 풀리게 해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효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포 아이소모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역할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DNA를 잘 푼다는 얘기고, 암세포 입장에서는 암 증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항암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물질들은 여러분들 토포 아이소모를 억제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토포테칸, 토포를 태클 걸어서 없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또는 이리노테칸이라고 하는 것처럼 토포 아이소모레이즈를 억제하는 형태로 워킹하는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암세포를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상세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를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 호르몬 같은 게 여기 와서 수용체에 해서 성장을 시키는 시그널이 전달될 때,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의 시그널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이제 어떤 변이가 있어서 성장 호르몬이 한 번 오더라도 이 녀석은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신호 전달 체계가 한 번 받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증폭해서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신호 전달 체계가 강력해지는 그 체계를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체계라고 부릅니다. DK라고 약자를 쓰고요. 이 신호 전달 변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런 게 강력해져 있는 암세포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 녀석들을 억제하는 제제를 쓰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암세포들은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얘기한 몇 가지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들은 암세포들 죽이는 전통적인 항암제들이 워낙 독성이 강해서 그 특별한 형태의 암세포들한테만 좀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녀석들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는 이 암세포만 갖고 있는 이 겉에 있는 항체, 항원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이제 발굴을 해서 이 항원만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이제 항체 제제들로 암세포를 죽이는 녀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T셀을 좀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요법을 쓴다거나, 굉장히 그 독성은 조금 최소화시키고 그 암에 대한 타겟, 스페시픽 타겟 능력들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항암제들이 점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항암제 파트들은 가면 갈수록 이 파트들의 내용들이 점점 증가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캐모맨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항암제들이 다양한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캐모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영어권 나라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심장 독성이 있다고 했죠. 그 심장 부위에 이제 D라고 하는 심장처럼 만드는 걸 표현을 한 게 있고요. 그 블레오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유방이나 이런 가슴 흉곽에 이제 그 문제들이 있고,
다음에 뭐 시스플라틴이라든가 아니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뭐 콩팥 이런 부분에 문제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말을 쓰는 그 한국 그 의료진들한테는 별로 그 달갑지 않은 거여서 제가 매번 강의를 하면서 혹시 그림이나 이런 카툰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독소루비신이라고는 독 또는 디귿 또는 사이타랍이라는 시읒 이런 걸로 여기를 좀 그려서 제공해 주시면 특별하게 그 부분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항암제가 독성하고 관계해 가지고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 설명을 부연해서 길게 하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항암제 파트를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36자 면역 억제제, 예, 그리고 그 챕터의 영상을 또 따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 나오는 히스타민 및 세로토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고생하셨고, 잠깐 머리를 좀 리프레시 한 다음에 다른 두 챕터 올린 영상도 열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